이렇게 추운데, 아이고, 저도 춥고. 사실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강의해보긴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가 대중 강연을 해본 건 제주도에서 제주도민 여러분들한테 사삼을 강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학교에서만 강의를 해봐서 사실 오늘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분들은 워낙 노동운동사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달인인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약간 쑥스럽습니다. 괜찮아요. 와, 멋있어요. 고마워요. 멋있어요. 제가 좀 멋있어요. 제가 물론 제가 제주도 출신이고요. 예, 제주도 출신이어서 대학교부터 쭉 해서 사삼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이게 논문을 썼습니다. 제 고향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부터서의 저도 거의 386 세대, 지금은 386이 됐죠. 끝세대이긴 한데, 그런 거에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4월 3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64년 전에, 이제 1948년 4월 3일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물론 여기 재능교육이나 혹은 여러분들이나 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지금부터는 조금 나은 세상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해방을 맞고 조금은 나은 세상들을 꿈꿨던 사람들이 꿈과 절망과 피와 눈물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48년 4월 3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3년이 흐른 세월이죠. 그리고 이제 분단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삼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 크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50 단독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분단을 눈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50 단독 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열망과 하나는 워낙 그때 해방을 맞이해서 우익 세력들과 미군정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탄압 때문에 제주도민이 저항한다는 어떤 자의적인 투쟁,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한가요? 제가 맨날 학교에서만 하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게 잠시만요. 날씨도 추운데 이거 좀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용이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4월이 되면 사실 어제 그저께 계속 이렇게 지난주는 제주도에서 제주대가 있어서 사삼 학술대가 있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지난주 학술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92년도에 다랑시 굴이라고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다랑시 굴에 이제 사삼 때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체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20주년이 되는 이제 해예요. 92년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물론 다랑시 굴에는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어린애도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토벌대들이 오고 굴 속에 있다가 이 안에 토벌대들이 계속 연기와 불을 피워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동네 분들은 거기에 죽어 있다는 걸 알아요. 돌아가신 걸 알고 그러다가 어쨌든 한창 있다 92년도에 그 굴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거기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92년도에 그게 발견이 돼서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게 올해가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때 시체를 수습하신 당시에 수습하고 몰래 가서 토벌대가 다 물러난 다음에 굴을 몰래 가서 시체 돌아가신 시신을 그분이 동네에서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지런히 수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증언을 할아버지셨는데 증언을 하러 나오시기로 돼 있으셨는데 그날 못 나오셨어요. 그 심정이 참 얼마나 나오실 수가 없는 심정이셨겠죠. 그분이 여러 증언도 하긴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기가 힘드신지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사삼은 정말 여전히 그 진행 중이구나. 사삼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반도 전국 각지에 정말 파보면 지난번에 그 제주 공항도 한번 팠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그러니까 지금 공항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이쪽을 팠어요. 근데 거기에 유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해 현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손이 묶여 있고 막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구덩이로 밀어 넣은 거죠. 그게 이게 뭡니까? 거의 60년이 지난 세월이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 학살자라고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그걸 파보았거든요. 그 심지어는 여러 유족들한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검사하는 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 확인을 해서 예 확인된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습해서 지금 사삼 이 기념관 있는 이 추모관 있는 이 사삼평화공원에 이제 봉환실 이렇게 안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삼은 진행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사삼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삼 특별법 자체는 굉장히 그동안 진상규명운동의 노력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뭐 조금 같이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와 노력과 그리고 유족들의 눈물이 섞여 있는 진상규명이 이제 투명이 되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특별법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한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특별법이 놓치고 있는 거. 왜냐하면 특별법은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법 제동권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치권과의 타협물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뭡니까? 항상 희생에 초점을 맞춰서 사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사삼은 그 당시 어떤 해방 전국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는 굉장히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는 항쟁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주장하는 바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1948년에 4월 3일에 새벽에 한라산 각지 혹은 그 제주도 혹시 가보셨나요? 예. 거기 오름들 많죠. 예. 거기에서의 봉화가 오르고 시작된 사건이죠. 하지만 그 시작은 이미 그 1년 전부터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에, 그러니까 28주년, 뭐 지금도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를 하긴 하지만, 1947년에 3.1절 기념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요. 그럼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1947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뭡니까?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여러 가지 열망들이 그 행사에 나타나 있어요. 47년 행사에. 근데 문제는 그게 그 47년 행사 자체도 미군정에서 불허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1947년 제주도에서도 3월 1일 그 기념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뭐 제주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제주도의 개벽일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1947년 3월 1일에 그 3.1절 기념시가 끝나고 나서 관덕정을 지나간 여기서 뭡니까? 발포 사건이 있었죠. 그 시가 끝나고 나서 경찰들이 거기에 뭡니까? 행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에 발포를 해서 6명이 죽어요. 민간인들이 죽어갔죠. 그래서 이 3.1절 이걸 기념시라고 3.1절 시 사건에서의 발포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굉장한 총파업이 일어나요. 물론 여기는 미군정 관리까지 총파업에 동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업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파업이 그 당시에 미군정이나 혹은 도병을 비롯한 이 우익 세력들한테는 극우적인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빨간색만 보인 거죠.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주를 하고 그들의 그 제주도는 이제 빨간 삶이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1947년 중후반이 되면 제주도에 이미 뭐 우익세력, 뭐 미군정, 경찰은 말할 나위도 없고 서북 청년이라고 불리는 우익 청년단이 또한 이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지역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변방성도 강하고 육지와 다른 정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1947년 3.1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육지 경찰들, 우리 제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지 것들,
예. 육지것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육지것들을 불리우는 이제 경찰 병력이 다수 들어오고, 또한 서북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부구적인 청년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물론 서북 청년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공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마구마구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때 뭐 경찰에 오면 혹은 죄송하지만 이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안 춥네요. 무슨 노란 게 온다, 검은 게 온다 이러면서 경찰들이 오면 마을의 청년들은 뭡니까? 막 낮엔 도망가요. 예, 맞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고향도 원래 중산간인데 젊은이들 도망가고 밤에 나오고 막 이러죠. 왜냐하면 이미 1947년이 되면 사실 그 육지에서의 여러 가지 번역운동 세력들은 많이 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6년 10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이나 어떤 육지의 많은 지역에서의 지방을 제외하고는 그 변형 역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약화되죠. 워낙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우익의 물리력을 보내요. 이게 1947년 3월 이후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47년 중후반이 되면 사실 제주도는 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세력이 굉장히 강성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직연, 지연, 인물들의 워낙 선호도가 강하고, 그래서 사실 세련된 형태의 이론은 없지만, 그 지방에서 혹은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나름 교육을 많이 받고 혹은 일제와 해방투쟁을 했던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정서가 확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 어떤 좌파 경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어떤 인민위원회 세력들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커요. 근데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보통 이 육지의 인민위원회와는 다르게 조금 온건했다는 평을 받아요. 근데 그런 온건성들은 그 일반 어떤 제주도민과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책이나 이렇게 해상연구에서 주목했던 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좌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인민위원 세력과 일반 제주도민의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에 주목해서 제가 사담을 쭉 봤었어요. 근데 확실히 제주도의 어떤 인민위원회 세력이나 혹은 뒤에 있는 다른 어떤 좌익 세력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굉장히 좀 온건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더 다가가거나,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많은 또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나 야학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야학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해녀분들이나 사삼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제주도가 또 뭡니까? 이 바다가 끼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사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남성들이 죽거나, 바다가 죽거나 이러면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추첨이 또 어느 지역이나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어떤 일부 일처제나, 혹은 여성해방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성들도 저들이 그래도 뭔가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생각하는, 이러면서 그들을 지지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야학의 힘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민위원회 사는 거 보면 연예인, 무슨 지금 같은 연예에 대해 체육도 이런 것도 막 해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의 문제를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혹은 육지에서 어떤 변혁 세력들을 막 탄압하는 데 집중되어 있던 것들 속에서 한 2년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그런 역량들을 많이 보존할 수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아까 47년 3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산에 오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948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947년 후반이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미소공동회의가 깨져요. 미국과 소련이 공동 합의된 이 미소공동회의가 깨져나가면서 이제 분단이 막 이제 오고 있는 거죠. 47년 말이 되면.
그 제주도에서도 뭡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세력들이 커져나가고 이러면서 1948년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1948년 이 4월 3일의 이 봉기는 사실 그 제주도만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로당이 있었죠. 예, 남로당이 있었고 남로당 중앙은 이미 거의 깨져나가는 실정이기도 하죠. 이러면서 어쨌든 이 4.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아까 투쟁 중에 하나는 50 단독 선거를 분쇄하는 것. 하나는 워낙 우익 세력들이 미군정 세력들이 탄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의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항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알다시피 이게 총도 별로 없고 무장 투쟁이라 하겠지만 무기가 별로 없어요. 무기가 별로 없고 뭐 해봤자 소총 몇 자루?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죽창 정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 항쟁이 한 1년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투쟁을 정하고 그들만의 어떤 그 물리력을 정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1년 정도의 이 투쟁을 지속시켜요. 물론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 사건부터 해서 1954년 9월 21일에 한라산 금종령, 한라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종령이 풀려요. 여기까지를 잡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4.3 항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건 한 1년에 걸쳐서죠. 1948년에 시작해서 1949년 6월에 이제 인민유격대장 이덕규가 이제 살해당하고 이제 관덕정에서 이렇게 시체를 전시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50 단독 선거는 사실 좌파만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중도파도 했고 이 저지 김구 선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 단독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 50 선거는 일대 국회의원 선거긴 했지만 이게 지금처럼 4월 11일 선거처럼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선거는 아니었죠.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선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지 투쟁은 사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지만 그게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게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3개의 선거구 중에서 이 4.3 때문에 2개의 선거구가 뭡니까? 무효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50단독 선거를 어떻게 보면 저지한 유일한 지역이 됐어요, 제주도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50단선을 저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8월에 수립되기 때문에 이제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4.3이지만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한 북한의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성격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4.3에 참여한 일부의 뭡니까? 지도부들이 북한 정권에 참여하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여순 사건이 특히 끝나는 10월, 11월 이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뭡니까? 제주도에 대한 탄압이 시작돼요. 그래서 1948년 10월과 그 다음에 봄까지 3, 4월까지 이제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해요. 예를 들어 북촌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마을이 200명, 300명, 100명 이상은 말을 할 수 없고 한 마을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게 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순 사건이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서는 근데 여순에 집중되었던 이런 진압작전을 뭡니까? 또 제주도에 이제 보내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어가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가서 지금도 보면 이 제사가 이제 같은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현경 선생님이 이제 순위 삼촌에 썼던 이 북촌리 학살 사건도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도 죽어가고 참 그때 증언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이런 거죠.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죽는 거죠. 이렇게 나와라. 요번에 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수용소에 이제 갔어요. 끌려갔죠. 주로 이제 수용된 데는 주로 학교나 이런 데 많이 수용이 돼요. 넓은 광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끌려간 그분이
부모님을 풀어준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총소리가 들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죠. 돌아오고 나서 가서 부모님 분명 돌아가시든 아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부모님 죽어서 억울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억울해요 이러면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뭐라고 했나, 정말 그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데 그 심정이 오죽했어요. 그분의 그 한평생이 정말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물론 사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을 전후한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저희 유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은 당연히 더 심하시겠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48년에서 이 49년 사이에서의 이 1년간의 투쟁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희생자가 1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된 사람,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희생자로 얘기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돼. 유족들이 신고를 해야 이게 이제 제도권이기 때문에, 정치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접수가 되고 희생자로 이 기름이 올라가요. 물론 거기에 이제 투쟁의 지도부들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투쟁을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 항쟁에 그 앞에 섰던 분들은 사실 희생자로 신고 당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에 뭡니까? 본격적으로 반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금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49년에 봄에 대토벌 작전이 끝나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던 인민유격대장 이덕구가 죽고 그 위에 계속 뭐 몇몇 지도부들이 남아있고 산사람들 남아있어서 투쟁을 계속하긴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1년 정도의 긴 투쟁 속에서 거의 사사함의 어떤 항쟁적인 성격은 막을 내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금기의 세월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또한 각 마을 단위로 혹은 마을 내부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끔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혹은 해변가 마을이 다르고 중산간 마을이 다르고, 왜냐하면 중산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항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산간에 많은 사람들을 토벌대가 뭡니까? 소개 작전을 벌이죠. 해변가. 해변가로, 아니 제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찍으지 마시고 저 얼굴 찍으면 너무 이거 미모가 오늘 출중해가지고 너무 이거 팬이 많이 생깁니다. 뭐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겠죠. 아니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마을 간의 어떤 이게 뭐라고 했나 이거를 이 분열. 왜냐하면 산간 중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소개 작전을 벌이고 해변가로 옮기면 사실 그 제주도도 해변가와 중산간이 별로 썩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네. 이전에는 이렇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중산간 불학이었는데 해변가 마을하고 썩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전에는 도리어 중산간 지역을 나름 뭐 양반 지역이라고 하고 해변 지역을 아무래도 물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천시하고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일제 시기를 경험하면서 도리어 해변가가 도리어 발전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삼 속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그 중산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빨간 물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개 작전하면서 해변가로 가면 해변가에서 사람들한테 이 중산간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핍박을 받았다고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각각의 마을 단위에서도 사실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친구가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우리 마을이 뭡니까?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혹은 산으로 갔어.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전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을이 뛰어난 전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당했다면서, 이게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을에 자랑스러웠던 인물들이, 이제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반공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굉장히 변화시키죠. 그리고 4.3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동네 서로 꺼낼 수도 없고 분명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뭡니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가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그 사람들의 내면서는 점점 뭡니까? 내면화되고 순응화되고 순응적인 그리고 무슨 그 제주도 분들은 뭐 제주도가 여당을 잘 안 찍어주고 뭐 무소속을 많이 찍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 세계를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워낙 오랫동안 그 서로 그 반목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꺼내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뭐 전라도나 경상도의 그 마을 단위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어떤 지역 공통이 깨져나가고 사람들의 정서가 혹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저항적인 색채들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지역에서 50년 동안 방공의 세월을 살면 그렇긴 하겠지만 제주도는 이게 뭡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섬이라는 하나의 문화 속에서 각각의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체 문화나 공동 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정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수능적인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4.3에 대해서 한 40년 동안 금시되다가 78년에 현경 선생님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책을 쓰죠. 사실 순이 삼촌은 여자죠, 여자. 그 제주도는 다 삼촌이라고 그래요. 여자한테도 삼촌이라고 그러고 옆집에 삼촌 뭐 다 삼촌인데 순이 삼촌이 아니라 그냥 순이 삼촌이 하나의 인물인 거죠. 그분이 이제 4.3의 경험 속에서 그걸 쓴 건데 근데 그게 엄청난 필요한 사건을 겪고 근데 그러면서 80년대 되면서 우리의 민주화 투쟁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진상규명운동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진상규명운동의 결과 이제 90년대 가면 사실 80년대는 우리의 80년대 어떤 그 민주화 투쟁 속에서 4.3은 민중항쟁이었어요. 예. 일부의 어떤 운동권 세력과 사회운동 세력이 있긴 하지만 4.3은 민중항쟁이었어요. 그 항쟁의 색채가 굉장히 강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4.3을 공론화시켜내고 이걸 제도권에서 풀어나가는 노력 속에서 어떻게 보면 4.3을 공식 무대에 등장하는 이런 노력 속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항쟁의 색채를 지우고 희생과 인권과 평화 지금은 너무나 그 코드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가 인권과 평화 코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4.3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한국전쟁 전후의 이런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평화와 인권에 초점을 두고 희생에 초점을 두면서 특별법 제정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50주년을 맞이하고 2000년이 되기 전에 99년에 이게 통과가 돼요. 그 2000년에 뭡니까? 특별법이 통과되고 4.3위원회가 꾸려지고 진상규명운동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흘렀죠. 그래서 4.3 같은 경우는 그 과거사 청산에서의 가장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아주 운도 좋았던 게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노무현 정권까지 가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 운동을 하고 그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보면 보존시키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일용 사업들. 그러니까 4.3 재단이 꾸려지기도 하고 4.3 평화공원이 꾸려지기도 하고 추모관이 생기고 기념관이 생기면서 이제 뭡니까? 4.3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를 끌어내릴 수 없으면 단단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전후를 했더니 과거사위원회는 이게 아니죠. 노무현 정권 들어서 꾸려지면서 이 정권 되면서 어떻게 해체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용공을 세운다거나 재단을 세운다 하면서 그게 연기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한부가 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4.3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이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계동에 가면 굉장히 큰 평화공원이 있고 거기에 또 추모관이 있고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권 이후부터 뭡니까? 아까 평화와 인권에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제도권에 되면서 우리 내부로 들어가면 5.18도 비슷하겠지만 어떤 내부에서의 이제 초심을 많이 잃었어요. 사실.
유족회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유족들의 힘이, 왜냐면 유족은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는 사실 유족분들은 굉장히 눈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제도권에 들어가고 나서는 유족분들이 뭡니까? 숫자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정치적인 이제 세력화가 됐어요. 표심인 거죠, 그들이, 유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더 그들의 눈치를 보죠. 근데 이분들이 뭡니까? 자기의 부모나 이제 어떻게 보면 피와 눈물 속인 건데 자꾸 그분들뿐만 아니라 초심을 잃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제도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흔들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 아까 얘기했던 이 저항의 측면, 항쟁의 측면이 굉장히 희석화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기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인권 속에서 지금 평화의 섬을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도약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해군기지 문제가 뻥 터진 거죠, 사실. 강정은 참 저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뭐 요즘 제2의 4.3이다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강정분들도 뭐 그냥 거기에 사시길 원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던 대로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지난한 속에서 이 평화의 섬까지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저는 강정은 제가 뭐 그렇게 언급할 처지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되는 것 같고요. 4.3에 있어서의 어떤 저항적인 투쟁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0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1년여 동안, 제가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지금 제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어디서 넘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 당시 해방을 전환 이 변혁세력 운동의 열망들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배제하고 평화와 인권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드에 맞는 이게 돼버렸어요. 물론 죽어간 분들은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 많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어떤 변혁운동의 열망 속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분들이 투쟁하며 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울 때, 야, 이 추위 어떻게 그 한라산을 이렇게, 나 같으면 하루 만에 내려올 것 같은데,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혹은 지리산에서 어떻게 투쟁을 했을까? 제가 논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4월만 되면 또 많이 울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돌아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인권 부분이나 희생 부분뿐만 아니라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의 열망이 있는 이 저항의 역사와 항쟁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이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제가 지금, 사실 막 발언도 보고 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막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제대로 얘기했어. 물론 그 당시 당연히 개발합니다. 예,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항상 4.3 때에서의 미국의, 제가 너무 추워서 미국의 문제 얘기 안 했나요? 예. 당연히 미국의 책임이 있죠. 예, 뭐, 그건 4.3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났던 뭐 여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직접 뭐 군대를 보내진 않지만 미 군사 고문단들이 달아와서 그리고 또 4.3은 또 미국 전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서 방조를 하죠. 묵인하고. 근데 제가 사실 그 4.3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그 미국 자료 수집을 하러 갔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그 관련 자료를 수집하긴 했는데 그게 관련 직접 자료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들도 제가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계속 한국전쟁 관련해서도 봤었는데 노근이 관련했던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한 거는 사실 자료가 별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담할 때도 몇 개의 자료들은 뭡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자료가 꼭 그런 자료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도 일부는 공개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관계자를 통해서 추정하고 어떤 걸 할 뿐이지만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명령을 내리지는 않죠. 하지만 묵인과 방조가 당연히 있죠.